우리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한반도에서 어떤 농촌진흥청의 조창현 박사는 일제 강점기 동안의 한우 관련 기록을 모으고 있다. 그때 언제 어디서 무슨 품평회가 있었다. 그것도 이제 그를 북돋은 건 일본 학자가 쓴 한 권의 논문. 일제국주의 전황제 하에서의 조선의 관리 통제. 역사학자인 논문의 저자는 한우가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일본으로 유입되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연대별로 상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약 150만 대의 소와 600만 대에 이르는 소 가죽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전율 같은 걸 느꼈죠. 아, 이렇게 정리가 일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왜 우리는 우리 거라고 이렇게 아주 크게 자랑을 하면서도 왜 이런 작업을 못했을까? 우리는 조창현 박사와 함께 바로 일본으로 향했다. 먼저 이번 일본 취재의 동기가 된 논문의 저자 타키오 에이지 선생부터 만날 계획이다. 한국에서 미리 전화를 넣었을 때 타키오 에이지 선생은 당뇨와 노환으로 투병 중이라 했지만 우리의 방문을 흔쾌히 받아주었다. 아, 선생님 너무 스미마셍. 선생은 평생 근대 역사에서 일본으로 인해 발생된 인권 문제를 연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한우 문제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日本総督府の朝鮮牛を40年ぐらいからやるんですが、非常に締め付けがあるのか、この意図がはっきりしないと、僕はやっぱり問題が起こるんじゃないか。 처음엔 일본이 왜 그렇게 한우에 집착했을까 하는 호기심이었지만 20여 년간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본 결과 일본에게 한우는 단순한 수가 아닌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이다. 그는 논문 앞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다. 자료를 조사하며 알게 된 것이지만 일제하에 조선에서 수많은 가죽과 생우가 일본으로 수탈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과 일본의 서민 생활과 사회 경제에 무엇을 초래하였나? 당초 이 주제는 50페이지를 할애하였으나 저변의 깊은 내용을 알게 됨에 따라 200페이지 정도가 되었다. 先生はなぜその朝鮮牛植民地の制度の中の朝鮮牛の研究を始めたんでしょうか。自己批判を全くやったんですね。その戦争中にやった自己の行為に対して、自分は権威っていうんですか、というようなこれを何度かしなければ、ならんだろうと、と私は思いました。 이어서 그는 일본이 그토록 많은 수의 한우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小さな牛田んぼなんですから、何も大きな牛はいらないけれども、牛はこれは軍事産業として始まったんですよ。 일본 절도로의 한우 유입은 사실 오랜 역사를 지닌다. 삼국지 위지 외인절은 일본엔 본래 소와 말이 없었으며 고대 부족인 야요이는 소와 말을 사육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日本に牛が入ってきたのは、韓半島からおそらく弥生時代にね、韓半島を通って日本に来た人たちが連れてき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日本の牛、韓国の牛の遺伝的な関係を調べる研究を通じてですね、日本の和牛のルーツは韓半島を経由してもう少し北にあるというふうなことまで分かってきました。 일본의 유명한 화우 생산지인 효고현 타지마 지역에도 화우의 조상이 고대 한반도에서 도래하였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한우 유입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타난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그때부터 일본의 각 지방마다 한우를 대량 수입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우의 유입 시기는 고우치현이 1877년 이전으로 가장 빠르고 야마구치현이 1884년, 오이타현 1885년, 구마모토현 1887년, 효고현 1888년, 오카야마현 1892년, 시조카현 1897년 등 19세기 말 일본의 적지 않은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일본으로 유입된 한우의 역사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는 또 한 명의 일본인 학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19세기 후반 한우는 이미 일본에서 종모우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生き牛とかいうのは日本では有名な牛なんですが、生きにおいて生きでもね、韓国の牛を種牛にしてるんですよ。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まあ日本人の使いやすさとか、小回りの利くとか、いろいろあったんでしょうね。だから韓国人の良さを知ってる人は、むしろその地域は早くから種牛に入れてるんですよ。長崎県立の図書館の資料ではね、明治26年に住所力と、これは全部長崎県ですよ。で所有者の名前と種類でしょ。 나카사토 교수가 보여준 나가사키 현립도서관 자료에 의하면 이끼 지역에서 사육하는 한우 종모우는 1893년 3마리에서 2년 뒤인 1895년 12마리로 증가한다. 1900년대가 되면 한우의 활용이 더욱 커져 시조카 현에서는 한우를 계량 화우종과 교잡하여 아름답고 발육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후쿠오카 현의 많은 마을에서도 조선의 암소를 종모우로 수입해 사용했다고 한다. 그 후 1925년에 조사된 일본 내 한우의 수는 점 하나에 100마리로 표기된 현별 분포도만 보더라도 일본 전역에 한우가 널리 분포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고베규의 본부장 효고현에 가장 많이 분포돼 1925년 효고현 내 한우의 수는 약 3만 마리에 이른다. 이들은 화우 개량을 위한 교잡에 이용되거나 식용으로 사용되었다. 明治の終わり頃には神戸牛とか松阪牛っていうのはもう名前を取りますからね。神戸肉は少しにして、そして他にたくさん他に付け加えて、そして神戸肉って売ってしまうというすき焼き肉でですね、神戸牛の中に韓国の牛の肉が入ってるというのが書いてます。 19세기 후반 한우는 쌀과 함께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었던 조선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그 무렵 조선의 모든 문화와 자원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일본은 축산 전문가를 파견해 한우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조사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합병을 공포한 일본은 이듬해인 1911년 조선의 산우라는 책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선과 일본 전역에 배포했다. 이 책에서는 특히 한우의 장점과 그 사육 환경을 극찬하며 일본에 널리 장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일본은 한우 개량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 1924년에는 종모 검사 규칙을 제정하고 주의사항과 함께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규칙에 어긋난 매매나 교환 또는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금을 징수하기도 했으며 축산조합에 종모우를 선발해두고 농가의 암소들과 교미를 장려해 좋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제의 한우 개량과 증식 정책은 조선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1927년 제11회 전국 축산대회가 열리고 바로 이틀 뒤 9월 20일자 조선일보에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사설이 하나 실렸다. 조선우는 식용 또는 농경용으로 이름이 높으며 연간 소가죽 유입 출액이 31만 엔, 살아있는 소 41만 엔, 피역류 23만 엔에 달하는 중요한 수출품이다. 축산대회 우가키 감독들이의 축사를 보면 이 사업의 발전은 시급하며 특히 제국 식량 문제 해결점에서 조선의 축사는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였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길게 논하지도 논할 수도 없다. 축산대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조선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고하지 않을 수 없다. 農業畜産分野では環牛の改良だとか使用標準だとか改良目標だとかということがその当時の朝鮮でやってもらう非常に大事な一つの項目だ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ね。そういった人たちの技術をより効果的に、発揮してもらおうとかさらにいい牛を作ろうとかゆくゆくは日本がそれを利用したいということもあったんだと思いますね。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인 소싸움도 일제강점기에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총독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 정신이 고취될까 염려하여 소싸움을 폐지하지만 몇 년 후 다시 부활시켰다. 3.1 만세 사건 이후에 4년 정도 지난 1923년에 이제 민정이 좀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소싸움판이 다시 열렸는데요. 이때부터는 사실상 오히려 총독부에서 소싸움을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진주의 소싸움판의 그 전통이 좋은 소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것들이 육종의 굉장히 우수한 품종의 소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죠. 한우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는 어르신들.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한우 개량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그 사람들은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고. 좋은 일 하려면 어떤 걸? 개량을 해가지고 한국의 소가 많이 미익이 되고 우리 국민한테 경제적인 이제 플러스를 시켜줬고, 나쁜 거는 저가 우리를 식민 통제해갖고 가격을 통제하고 저 나라 고기 공급을 했으니까 결국 계약 사유가 아닙니까? 잘 미나라 우리 돈 주고 사갈게. 그런데 수의사 출신인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당시 일본이 한우를 보다 많이 가져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다고 한다. 그때 우역이라고 하는 병이 유행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게 전염이 되면 100% 죽어. 소가 피똥을 싸고 그다음에 입안이 벌어지고 이래가 이제 100% 죽었는데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사실은 두만강에다가 이제 라인을 쳤거든. 방역 라인을 치고, 그때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서로 보호를 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사실은 저한테 자기들을 이용하려고. 우역은 린다페스트라고 하는 소 전염병으로 전염 속도가 빠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 대륙에서 시작해 조선반도를 휩쓴 우역은 1892년과 93년 일본의 소들을 초토화시켰다. 일본은 9,000마리가 넘는 소를 도살했고 손해액은 36만 엔이 넘었다. 현재 1,000억 엔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손실이었다. 우리는 당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일본 수의학 박사 한 분을 찾았다. 이시야마 박사는 조선에서 자랐다. 조선에 설치된 검역소에 근무했던 부친은 당시 우역 퇴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종종 말씀하셨다고 한다. 合併というその後にですね、直接朝鮮でたくさん作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環境があったんで、日本ではとてもそこまで牛をたくさん使って輸入して不山が中心でずっと発展していったんだと思いますが。 수역조사소가 도쿄 중심부에 있는데 어떤 적국이 예를 들어서 공습이라도 했을 때 그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병독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산 같은데 암남동은 완전히 반도기 때문에 그 삼면은 완전히 바다고 입구만 딱 차단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래서 부산에 그 장소를 선정을 했죠. 이후 일본은 매우 치밀하고 신중하게 조선에서의 방역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갔다. 특히 일본과 가까운 부산에 검역소와 우역 혈청 제조소를 설치하고 한우를 이용해 혈청과 백신 연구를 진행했다. 그렇게 우역 퇴치에 매진한 결과 부산 우역 혈청 제조소에 파견된 카키자키 박사가 1923년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우역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식민지 조선을 위한 건 분명 아니었다. 한반도의 우역을 종식함으로써 일본의 우역도 방역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한국 축산을 발달시킨다. 한국 축산 발달 이코르는 일본 축산의 발달도 같이 그 이코르 같은 등식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18년도에 그 초기 때 일본 정부 소속이었던 걸 1918년도에 조선 총독부로 이관을 하면서 수역 혈청 제조소다. 최초의 검역소가 생긴 이래 100년이 흘렀다. 식민의 아픔이 배어있는 역사지만 그래서 더욱 잊어서는 안 될 역사. 수의과학 100주년 기념사진전에는 한우와 검역 관련 사진 40여 점이 전시됐다. 일본 경찰의 감시하에 최초의 탄저병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이나 우역 예방접종을 위해 모여든 모습에서 당시의 상황이 느껴지는 듯하다. 우리 평안남도 진남포 검역소입니다. 진남포는 이 추운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 근해가 다 옵니다. 얼다 보니까 배가 저반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다리, 도성교라고 그러죠. 이 도성교를 만들어서 얼지 않는 곳에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소를 몰고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다리를 건넌 소는 항구로 돌아올 수가 없었죠. 항구를 떠난 소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다. 조선은 이미 조선의 나라가 아니었기에 일본은 식민지 형태의 소를 마음껏 가져갔다. 일본으로 떠나는 한우의 모습을 예사로이 넘길 수 없는 것은 수출이 아닌 이출이라는 점이 있다. 1927년에 발간된 조선의 이출 후에는 당시 한우의 매매 가격이 나와 있는데 부산에서 검역을 마친 한우의 평균 가격은 57엔 정도. 이것이 일본 내에서는 유교무든 여교무든 평균 200엔에 거래되었고 이 가격은 일본 화우의 반값에 불과했다. 일본은 싼 가격에 보다 많은 한우를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조선의 각 지역별 대표 항구마다 이출 후 검역소를 설치하게 이른다. 그렇게 각 검역소를 거쳐 일본으로 이출된 한우의 수는 얼마나 될까? 타키오 에이지 선생이 총독부와 일본 내 각 항구의 통계 자료를 모아 집계한 결과 1900년부터 1942년까지 43년 동안 일본이 가져간 한우의 수는 153만 346두에 이른다. 당시 한우를 짓고 부산을 출발한 배는 거의 대부분 일본 시모노세키 항으로 향했다. 시모노세키 항은 1905년 한우 검역항으로 지정됐다. 검역소는 항구에서 가까운 후쿠라에 지어졌다. なんか輸入されてそれでここに扉があってここがその扉のレールだったのではないかなってここから下関の駅の方まで車を使わずに牛をそのまま歩いて運んで、そこからその貨車に積んで運んだというふうに記録って言いますか書いてありましたよね. 지금은 검역소터의 일부만 남아있고 관련된 자료는 인근에 있는 모지 검역소로 옮겨 보관되고 있다. 자료를 옮기며 함께 옮겼다는 축훈비. 당시 한우를 매매하던 상인들은 조금씩 돈을 모아 이곳에 오는 한우를 위해 비석을 세우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 한다. 흐린 하늘로 우뚝 솟은 축혼비의 모습이 왠지 구슬프다. 모지 검역소에서는 시모노세키 검역소 자료들을 현관 로비에 전시해놓고 있다. 전쟁을 겪으며 자료 일부가 소실되기도 했으나 당시 검역을 하며 일일이 손으로 적어내린 필사본 자료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했다. 검역소 직원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모노스키의 한우 관련 내용만을 모아 정리했다며 자료를 보여주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모노스키에 들어온 한우의 숫자였다. 성진, 포항에서부터 1904년부터 1943년까지 시모노스키에서 검역한 한우의 수만 129만 마리. 이 많은 한우는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 もともとその韓国の牛というのは、ここに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も、丈夫であると、丈夫でおとなしくて、で肉質が良いということで、農耕用ももちろんですけども、肉資源として利用するために、日本での需要が、高かったんでしょうね。軍隊の缶詰用の原料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った形で加工されているようですよ。 해군 군인들의 식량을 몇 달치를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그 통조리 그러면서 영양분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조림으로 소고기를 통조림으로 해가지고서 해군 군용의 식료품으로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우리 소가 서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9세기 말 조선은 주권을 이뤄가고 있는 나약한 국가였다. 일본은 조선 땅에서 치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모두 승리한 덕분에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에 대한 실질적 통치에 들어갔다. 바로 이 무렵부터 한우는 군수품 원료로서의 의미가 부각된다. 日露戦争から始まるんですが、牛を缶詰にして、缶詰が美味しいなというような、たとえ韓国の食料がなくなっても、これを収奪していこうと。韓国の牛がな、現に飢えて死ぬ人がどんどん増えていくと。韓国の。 동아시아를 제패하여 대동아 공영을 꿈꾸던 제국주의 일본. 일가이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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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꿈으로 인해 일본의 근대사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일본의 한우 이입이 전쟁 시기와 맞물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한 해 6만 두에서 8만 두 가까이 한우를 이입했다. 일본은 우리의 한우를 그들의 전쟁에 사용한 것이다. サジョウとかクエとかマイズとかいうところへ皮脂を作るんですよ。でそしてそこで提供する飼料を提供する。その皮はまさに韓国の牛であったんです。だから軍とつながりながら朝鮮の牛の問題が食事化において問題になってくると。 타키오 선생은 1892년부터 1942년까지 한우 소가죽 이출 통계도 수집했는데 51년간 일본이 이출해간 소가죽의 양은 근으로 계산해 1억 4,999만 1,476건. 소가죽 한 장, 즉 소 한 마리분은 대략 25근이므로 약 600만 마리분의 한우 가죽을 가져간 셈이다. 조선 피혁 주식회사는 일본으로 소가죽을 이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곳이다. 한일 강제 합병을 하자마자 추진되기 시작해 그 이듬해인 1911년에 설립된 일본인 회사로 소가죽 원피는 물론
각종 군수품을 만들어 일본, 중국, 러시아, 만주 등에 유통시켰다. 전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 것이다. 창업 이래 조선과 만주에서 제국 육군의 군수품을 당사 혼자서 공급하며 총독부 경무국과 군수부 등의 지정 공장으로서 여러 곳에 출장소와 대리점을 두어 판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일제가 패전하면서 조선 피혁 주식회사는 문을 닫았다. 해방 64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공장의 작은 흔적조차 없는 그곳에서 다행히 우리는 조선 피혁 주식회사에서 일을 했었다는 어르신을 만났다. 거기서 저기 소 가죽 갖다가 막 그냥 조그마한 데다가 둘려서 가죽 맹길고 물들이고 구나 가죽으로 이렇게 뒤꿈치 찍어내고 이 신발바닥 찍어내고 여기 이런 거 그런 거 다 찍어내고 신발 맹길고 그랬어요. 몇 년이나 하셨었어요? 14살 적에 들어갔나 그랬어요. 몇 살? 그래가지고 해방되고 나왔어요. 해방되고 일본 사람 막 들어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조선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조선 피혁 주식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조선 남자들에겐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이것이 군수공장에 대해서 진용을 면제시켜줘요. 전쟁 때, 외적시 때. 여기서 일한 사람들? 여기서 일한 사람들은 끌어가지 않았다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저 근방에 여기서부터 저 염창 그런 먼 데서 있는 사람들 댕기고 저 좀 더 먼 데는 저 수색소 요 배 타고 건너서 요 댕기고 그랬어요. 우리는 조선 피혁 주식회사 출장소가 있었던 오사카로 향했다. ここが朝鮮比較の大阪出張所のあった跡地だと考えられますね。川を作ってるところじゃなくて営業してるところだけですから完全にここ空襲で焼けてしまいましたから戦争が終わって再びここに事務所は開かれませんでした。 오사카는 17세기부터 일본 피혁의 중심지였다. 특히 19세기 후반이 되면 조선과의 소가죽 무역을 통해 피혁 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일제강점기까지 번성하게 된다. 19세기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소가죽 대량 구매는 문헌상에서도 확인된다. 19세기 말에는 연간 평균 10에서 12만 장의 소가죽이 오사카 니시야마에 집산된다. 원피 문제 해결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으니 명치 10년대의 소가죽 수입은 총액의 89%가 조선으로부터 수입되었다. 朝鮮牛の比較というのは非常に優れたものだからそういった産業で働く人たちはみんなやっぱり朝鮮牛の良さを求めて、買い漁ったといいますかそれだけたくさんの官議を朝鮮牛を必要とする理由はそこにあったんだと思いますね.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조선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의 털 색깔을 붉은색으로 규정짓는 모색 통일 정책을 편다. 이는 한우의 가죽이 당대 최상품이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黒毛の場合は油が多いんです。油分が。で赤毛の場合は油分が少ないんですね。それですからそういう硬いものだとかしっかりしたものを作るのには油分少ない方がいいんです。ですからそれでは朝鮮の赤毛牛というのは重宝したと思います。中国よりは台湾よりは朝鮮側は一番ロシアからも来ますけどもちょっとこれは全然異質なもの。これがこの前からしている白名主といって多分これは朝鮮半島から出雲にまず降りてきてという伝説になっている. 오사카에는 고대 한반도에서 온 것으로 알려진 오래된 가죽이 남아있다. 오타 씨는 한우 가죽은 1000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조직이 치밀하여 높이 평가된다는 것이다. 한우 가죽이 들어온 오랜 역사로 인해 군수공장의 벨트를 비롯한 다량의 군수품이 필요했던 일제강점기. 오사카에 번영한 당연한 것이었다. 한우가 오사카 지역 경제의 바탕이 된 셈이다. これは私の理屈ですが、戦前はその比較を朝鮮半島から安で収奪してきて儲けたという一面は間違いないです。でも比較業があったからこの地域は生きられました。 살아있는 소 150만 마리, 600만 마리 분량의 소가죽.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주는 충격에 앞서 더욱 중요한 건 한우가 일본에 미친 영향이다. 후쿠이현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츠루가. 본래는 작은 어촌이었지만 20세기 초 츠루가는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다. 그 바탕에 한우가 있다. 츠루가에 한우를 들여오기까지는 어떤 한 사람의 공이 무척 컸다고 한다. 츠루가의 발전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오와다 쇼시치. 츠루가를 한우 검역 항구로 만든 장본인이다. いろいろと巣を作られた大和田さんという方がいます。朝鮮の頃開拓したんですけど、その基本となる貨物がこの牛だったわけです。 1899년 개항 항구로 지정된 츠루가는 러시아와의 항로를 개설하며 기대에 부풀었지만 실적은 저조했고 츠루가의 경기는 오히려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오와다는 경기 불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한우의 이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검역소는 물론이요, 항구 정비와 철로 개설, 상인들을 위한 은행 설립까지 모든 기초를 다져나갔다. 특히 오와다는 직접 조선으로 가 각 지역마다 한우가 얼마나 사육되고 있는지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원산, 성진, 청진 등의 항구와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렇게 오와다 쇼시치는 1915년 12월 원산에서 259마리의 소를 들여오며 한우 검역항으로 자리할 수 있었고 한우를 통해 츠루가 경제에 숨을 불어넣은 것이다. 당시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츠루가 항의 무역량이 급증한 시기가 1915년 한우가 처음 이입된 직후인 것을 알 수 있다. 残念なことに昭和18年の1月にウォンさんからの383頭の輸入を最後に朝鮮牛の輸入が途絶してしまったんです。この年は約900頭ぐらい入ってますね。 한우를 통해 번영을 누리던 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검역소 건물만큼은 츠루가의 상징물이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다. ここで検疫を済ましてですね、そして今度は敦賀の駅の裏に家畜市場があるんですよ。そこまでですね、この道をずっとこの土地の人やら朝鮮の人が牛を追いながらですね、ずっと約7キロの道をですね運んだんですよ。 그렇게 츠루가로 들어온 한우는 주로 소가 많이 부족했던 일본의 동쪽 지방으로 들어가 농경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한우가 일본으로 건너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그 루트를 정리해보면 시모노세키 항을 통해 관서 지방 쪽으로 가 식용, 역용은 물론 군수품의 원료로 쓰였고 츠루가 항을 통해 관동 지방 쪽으로 가 주로 역용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겠다. 西日本と東日本でですね、非常に明瞭なんですよ。西日本の方は牛が多いんですよ。東日本は牛がいないんですよ。で牛がいないって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畑作でも水田でも細かくなんていうんですか、きちっとはなかなかできないんですよ。
韓国の牛が入ってきた時ですね、一番牛を喜んだのはこの関東地方の人が喜んだわけ。千葉県とか、それから千葉が一番多かったと思いますけどね。ちょっと正確な数字は分かりませんが、半分ぐらいはもう韓国の牛じゃなかった。そうするとね、ものすごく大きな影響を与えるとか。일본의 대표적인 논농사 지역인 치바현. 해마다 질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는 이 기름진 농토를 일구는 데는 무엇보다 한우의 역할이 컸다. 치바현 중앙박물관에서는 조선에서 건너온 한우의 업적을 기리며 다양한 전시물을 기획해 전시하고 있다. この地域やっぱり低湿地なので馬はですね船に乗っけると怖がって船に乗らなかったんですね。で馬は、使えないということで牛を、連れて行くのも非常に、大変だったみたいですけども、その中で朝鮮牛はおとなしいっていうところが非常に好かれて、この辺では朝鮮牛を主に使ってました。 치바 지역은 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조선에서 온 놀라운 한우는 작은 거룻배로 수로를 건너 무거운 쟁기를 지고 질척한 물론을 오가며 치바의 습지를 옥답으로 변신시켰다. 昔の人は大変今の人よりも結構働いてるんで簡単には比較はできないんですけども、人の 5,6 倍から10倍ぐらいの仕事をやってた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す。 우리는 마침 밭을 일구고 있던 한 할머니로부터 한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매우 상세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日本の牛もやったけども朝鮮牛がおとなしいということで働くということで人気があったわけ。ただしその船に乗ってきに初め怖くて牛が乗んないんですよ、船に。でここ引っ張られてほら乗れよ乗れよ乗れよ乗れよ怖くねえだからで初め一回乗っちゃえばでもうじーっとして何回でも乗る。だけども帰りはもう嬉しくて乗るのは早い。で今度は円末って自分の出し場のとこへ行くとポーンと降りてここ離しても自分の家でちゃんと行く。もう牛小屋に行って寝られんと思って、それは賢かったね。 그 옛날 키우던 한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 목소리엔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었다. それがお餅が大好きでペタンペタン餅つくのはもう耳からもよだれ流して餅。草じゃなくて餅ですかね。餅は美味しく食べた。今も覚え出す時もありますでしょうか。そうだよ、お餅なんかついた時には思い出す。牛に一番早くやったねって。で今の子供ら孫らは分かんな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알지 못했다. 한우는 그저 우리의 역사 속에만 있다고 여겼다. 먼 일본 땅까지 건너와 일본을 위한 식량이 되고 일터를 일궈주며 전쟁의 군수품으로 희생됐던 한우의 이야기를 우리는 몰랐던 것이다.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일본에서의 한우는 차츰 사라져갔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우의 혈통을 잇고 있는 수가 있으니 바로 고치현의 토사갈모 화우다. 고치현은 역용으로 헌신했던 한우를 외면하기보다는 유경수로 개량시키는 데 힘을 썼다. 非常に暑さに強くて山にも強くてということで非常に足腰の強い有志だということで入った経緯があります。でそこから戦争が終わってお肉として、使っていき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になった時にですねこの牛の中から肉質のいい牛を選抜してお父さんとして使ったりまたそこからお母さんを選んできて新しいまたお父さんを作ったりと。 토사갈모 화우가 한우의 자손이기는 하나 그 외모는 한우와 많이 다르다.
눈 화장을 한 듯 눈주위가 검고 코도 검은색으로 고치현만의 특색 있는 품종을 만들었다. 그러나 외모는 한우와 구분을 짓기 위한 전략일 뿐 체질이 강건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한우의 유전 형질은 그대로 살려두었다. 일본의 흑모 화우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우의 혈통을 잇고 있는 점에서 토사갈모 화우의 선택과 비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黒毛がねかなりマーブリングが進んでちょっと行き過ぎてるようなところもありますんで、そういう点ではマーブリングと赤身のちょうどいいバランスでどっちも美味しい牛だと思うんですね。そういう点ではマーブリング入れすぎてももったいないし、逆に赤身ばっかりだとね外国のお肉と同じになっちゃいますから、そういう点では今のこの牛の美味しさっていうのを次世代に確実に残せるようなオスを作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かなと。 건강이 주요한 삶의 지표인 시대에 이를 담보하는 웰빙 화우로 키운다면 한우에게는 흑모 화우 이상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울분의 시대, 일본으로 가야만 했던 한우가 일본 화우의 새로운 품종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은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근데 한우에 대한 역사는 일본 사람들에 있어서 많이 써졌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왜곡도 있었고요. 일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한우의 정확한 그 과거의 기록을 다시 써야 되고요. 또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일본에게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해야겠죠. 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진짜 우리 한우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소라는 자부심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우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고유의 유전 자원이다. 비록 일본이 이를 먼저 알고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지금의 한우는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다. 한우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역사다. 잃어버렸던 한우의 역사를 되찾는 것은 우리 스스로 외면했던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며 2000년 역사를 이어온 한우를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는 출발선일 것이다.